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 요율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선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반값으로 내려간 중개수수료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가 하면은 반의 반값으로 공격적 확장에 나선 중저가 중개수수료 프롭테크들과 또 마찰을 빚는 그런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슈가 끊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네,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예. 예. 자, 그나저나 회장님 지난 예. 19일부터였죠? 예, 그렇죠.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최대 절반으로 인하가 되는 이른바 이제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이제 동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수수료 개정안이 정확히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시행 규칙에서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6억 이상 매매나 예. 3억 이상의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9억 이상 임대는 6억 이상의 구간을 좀 더 세분화시킨 거죠. 보통 뭐 0.5에서 0.4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요율들을 인하했기 때문에 상세한 표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을 만약에 이제 매매를 했을 때 네. 중개보수의 상한이 예전에는 한 800여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450 정도로 인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예. 그래서 이제 반값 수수료라는 예,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뭐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른데 예. 높은 구간과 거래 금액이 적은 금액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중위 가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서울의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한 50% 정도 인하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 반값 중개 수수료 적용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네. 이후에도 공인중개업자들의 한숨이 좀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부 시책에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규제에 또 대출 규제까지 쪼여서 거래 건수 자체가 이게 이제 생계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 공인중개업자들도 이렇게 빈부차가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실 많이 과다 배출이 되어 있다라는 인식들이 우리가 이제 분석상으로도 보게 되면 나와요. IMF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 공인중개사가 11만 명이 넘거든요. 외국의 우리가 이제 가구 수나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지금 사회자님께서 기업 공인중개사들의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빈부격차.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 가격을 이제 반값으로 낮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의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그나마 버틸만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과 지방 간의
가격 격차가 다름을 사실 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예,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보유 억제, 거래 억제, 취득 억제라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잖아요. 예. 보유할 때도 세금을 높이고, 우리가 취득할 때도 세금을 높이고, 양도할 때도 세금을 높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거래 건수가 전국적으로 급감을 했거든요. 예, 지금 현상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거래 건수가 급감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할 건수가 기업공인중개사의 숫자는 증가했는데 거래 건수는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영 상황들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기업공인중개사의 경영 상태가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차도 커지고. 네네. 자, 회장님, 잠시 TVN 긴급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 지금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까지 깁니다. 7km 구간 지금 현재 정체가 되고 있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서 회장님. 네네. 글쎄요, 좀 한술 더 떠서 중개 프롭테크들이 정부의 중개료 인하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반의 반값으로 또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또 내세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개 프롭테크라는 게 이게 무엇인지 이 부분도 네.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 프롬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재산과 기술의 합성을 하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요? 재산과 기술, 자산. 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타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렇죠. 이 빅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사업 영역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의 경우에도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을 해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제 이 프롬테크 기업들이 구축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는 개별 중개업소에 가서 물건을 찾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발품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많이 썼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프롬테크 기업에서 구축한 빅데이터에서 본인이 원하는 종류, 원하는 지역, 원하는 금액에 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프롬테크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가공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매물 정보를 받아서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비자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지금 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서로 협력 관계가 구축되지만 초기에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독점화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자영업자인 기업 공인중개사들이 이 프롬테크 기업에 예속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저렴한 또 이제 비대면으로 그냥 또 이렇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프롭테크가 더 이렇게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공인중개협회하고 일선 공인중개사들과 또 이 프롭테크 사이에서 마찰도 일어나고 또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 또 서로 이렇게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는 걸까요?
결국 이제 프론테크 기업들은 대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보들을 독점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 업계도 보게 되면 법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론테크 기업과 네. 변호사 협회와의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요.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 프론테크 기업과 예. 감정평가사 협회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타다 특정 기업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택시 콜을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콜을 부르면 언제든지 콜택시가 달려왔지만, 예. 지금은 옵션을 통해서 옵션을 지불하는 택시만 오는 이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중개의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예속이 되면 상당히 이제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고사하는 이런 경영 악화를 겪을 수 있는 이런 사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사 단체들은 이 프론테크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회장님, 네. 지금 전국 집값 그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9월과 달리 네. 10월 들어서는 집값이 좀 이렇게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는 듯한 그런 신호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예, 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보게 되면 매매 가격이라든지 거래 건수라든지 거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 구조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자나 매수자가 지금 이 가격에 대한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가격들을 보게 되면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신고가가 나오고 네. 어느 지역은 이 신저가가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었고, 물론 지금 금융에서 이 대출 자금들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 힘겨루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돼요. 이런 현상을 두고 이제 일부에서는 폭락의 서막으로 네.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년에도 전세와 매매가가 동시에 급등할 것이다. 네. 이런 그 예상을 하는 그런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 네. 우리 서 회장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계십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지금 연말까지 어느 정도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예. 이번 주 정부에서 대출 규제안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1월 1일까지 우리가 이제 총량 규제인 DSR까지 함께 통제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연말까지 급한 분들은 빨리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매수하는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갑자기 내려져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나 매매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고요? 네네.
내년에 공급량이 최저로 줄어들어요.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에 사실 공급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내년 여름 9월 정도에 2년 동안 갱신했던 계약들이 다시 이제 신규 계약으로 모두 돌아서게 되면 그러겠네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4년치의 임대료가 한꺼번에 상승하는 부작용들이 내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통계 자료라든지 제도들을 분석을 했을 때 내년에 사실 올해보다 더 매매가와 전세가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저 서진영 회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 아파트 뭐 집들을 엄청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각에서는 뭐 저 미계약도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왜 집값이 상승을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미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인한 미계약분과 그리고 소비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주거 입지가 양호한 분양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익이 큰 아파트에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또는 주거 여건이 나쁜 아파트가 미계약으로 간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전체적인 이 사회 구조를 봤을 때, 이 인구수는 증가하지 않지만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멸실 주택이 수도권에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지금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주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주거 유형들이 멸실되어 가는데 멸실 주택 수와 증가하는 가구 수가 이 양면 작용을 일으켜서 일정한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가격이 안정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가구가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지금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못 받으면은 뭐 제2금융권에서라도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대출이 조여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은 더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예, 항상 뭐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타인의 자본을 보통 우리가 40% 이상 끌어들여서 집을 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아니면 사실 타인의 자본을 사실 빌려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이러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전세입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온다고 봐요. 전세입자한테? 네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세 가격을 인상시켜 주어야 되는데 전세 자금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대출도 안 되니까. 왜냐하게 되면 살던 집을 우리가 이제 뭐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집을 반으로 줄여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가격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대출을 못 받고 월세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보증부 월세 시장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지금 임대차 보호 3법이 시행되면서 보증부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었잖아요. 전체 임대차 계약 중에서 거의 한 40% 정도가 보증부 월세인데 우리가 이제 대출까지 줄이게 되면 이 보증부 월세가 뭐 좀 더 거래 건수 비중들이 늘어나서 소비자들 우리가 영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대출을 쪼이는 게
집값 하락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시각도 있거든요. 네. 이 집값하고 대출 쪼이기하고 네.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회장님? 우리가 정부에서 아, 여보세요? 네네. 예, 지금 회장님 전화 수신 상태가 조금 좋질 못해서 네. 예,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아쉽지만 듣고요, 회장님. 네. 예, 저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자세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그래요. 예, 예. 갑자기 전화 수신 상태가 좀 좋질 못해서 여러분들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면은 대출 받고 집 사면 되고, 또 집값이 너무 올랐으면은 집을 안 사면 되고, 또 전세가가 너무 올랐으면은 내리면 되고, 또 뭐 다주택자들은 뭐 그만큼 부담을 안고서 세금을 더 내면 되고,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가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예, 참 계속 양극화는 심해지고, 돈 있는 사람은 또 한 채 한 채 한 채 사 나가고, 없는 사람은 아까 우리 서준영 회장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이거를 깰 수는 없잖아요. 월세를 더 올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듯하게 월급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월세 더 내야 되니까 더 생활 수준은 또 쪼그라들고, 참 너무 힘듭니다, 서민들이. 자, 부동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자, 서진영 대한부동산학교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